이번에 조금만 떨어진다, 뭐 2019년 수준까지만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게 정상인 가격처럼, 혹은 뭐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게 정상적인 시장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상화 되려면 한참 남았죠.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거는 국내 뭐 부동산 업자들, 뭐 전문가들 뭐 이야기해서 뭐 공급이 어떠느니, 뭐 2022년에 공급 확 줄었는데 세계 정세 바뀌니까 가격 추세 확 바뀌었죠. 결국에 중요한 건 공급보다 수요다. 왜냐면 공급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주요 공급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아파트 매물이 주요 공급이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만 가지고 입주가 많을 때는 분양이 적다, 분양이 많을 때는 입주가 적다,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 프레임을 만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죠.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가 투기 수요랑 공포 수요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시장의 차이인데,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 세계 추세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국내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5.4%, 7월 5일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6%대가 유력하고 7, 8월에는 더 오른다,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자, 미국은 소비자 물가 8.6%, 유로존도 6월 물가가 8.6%, 유로존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종종 기록 갈아치웠죠. 우리나라도 기록 갈아치울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근데 이 물가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 역대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사이트 기준으로요, 물가는 더 예전 70년대까지 나와 있긴 한데 기준금리가 이때부터 나왔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물가가 올라갈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가 튀니까 기준금리 쭉쭉 올리죠. 떨어지니까 기준금리 내리고, 그래서 조금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확 올리죠. 떨어지면 또 내리고. 이게 굉장히 정비례 관계인데,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고 유동성을 푸는 시장으로 변해갔기 때문에, 특히 언제 기점으로요? 글로벌 금융위기 기점으로 아예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그래서 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82년부터 뽑았어요. 2021년까지 물가가 가장 높을 때, 자, 요때 6% 조금 넘었죠. 90년대.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6% 안 됐습니다. 지금 더 높죠. 그런데 바로 직전 시기를 보시면요, 요때죠. 물가가 한 2%, 3%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요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풀어놓은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금리는 유지하는데 물가가 튀는데도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봤다. 그랬더니 물가가 또 튀고 민생이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대처가 굉장히 늦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여러 차례 올렸죠. 문제는 여기서 미중무역전쟁 터지고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쭉 낮춘 게 문제였죠. 그게 지금 와서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물가는 금방 다시 올랐어요. 물가는 금방 다시 올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거 분명히 다시 그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까지 벌써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요때 금리 고점 그대로 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이다. 그런데요, 이때 물가 상승률 역대급 찍을 때 어떻게 했죠? 금리? 이때 뭐 터졌어요? 2008년 와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요때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뭘로 들어왔어요? IMF 외환위기. 근데 문제는요, 그때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 근데 문제는 얘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요, 적어도 요건 넘어설 거고 여기에 근접해질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런데 뭐 지금 경기 침체되니까 다시 높은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요때 경기 침체, 요때 경기 침체,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때 경기 침체는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유동성 많이 풀어서 금리 올려서 축소하고 있었는데 이때 축소가 됐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경기 침체 오면 또 유동성 풀면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 물가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과잉 유동성. 문제는요,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 유동성을 풀었고, 이게 다 축소되기 전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과잉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생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역대 처음 맞는 유동성의 위기다.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기는 경기 침체를 처음으로 맞았는데, 경기 침체 되니까 돈을 푼다는 건 뭔 소리예요? 해장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셔가지고 나 숙취 때문에 죽겠어. 그래? 몸이 안 좋을 때 술 먹으면 순간적으로 활력이 돌아오니까 해장술 마셔. 그럼 몸이 좋아지나요? 그런 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6%까지 모기지 금리가 폭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하다가 여기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얘기가 달라요. 문제는요, 그래도 집값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언제 지금 한 4월이나 5월쯤 고점 찍었다고 다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름 되면 집값 떨어진다 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왜 그래요? 부채 줄이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채 축소가 되고 있고, 이게 자산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왜냐면 유동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미국은 벌써 발빠르게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다. 가계부채 줄여가면서 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왜 대출 막냐? 왜 죽어 사달에 끊냐? 문재인 나쁜 놈.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요, 대출 주니까 대출 늘리려고 가지각색의 방법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줄긴 줄었습니다. 5개월 새 가계대출이 1.5조 감소. 줄긴 줄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으니까. 신용대출은 어디 쪽에서 많이 갔어요? 생활자금이나, 그렇지만 뭐 자산시장으로 보자면 주식이나 코인 쪽에 많이 들어갔다면, 주담대는 오로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꺾이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좀 지지부진하니까 아직도 대출 더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호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고. 그런데 보시면은 어디로 많이 늘어요? 이게 많이 늘죠. 그러니까 여기를 살리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고, 대출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50년 만기 주담대, 미래소득 반영, LTV 완화, 대출 한도 확대, 체증식 상환 도입, 가지가지 하고 있죠. 딴 나라들은 지금 대출 축소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확대 못해서 안달이 났다. 왜? 집값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정책들이 있어요. 유엔에서 뭐 했어요? 임대차 3법. 임차 시장 안정시키려면 임대차 3법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 IMF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DSR 강화하고 또 보유세 강화해라. 자, 임대차 3법 폐지는 안 했는데 원대하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임대차 3법에서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는 게 좋겠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왜? DSR 강화하라는데 DSR 이직거리 하고 있죠. 대출 한도 늘리고 미래소득 반영 50년 만기 체증식으로 DSR 늘리고 있죠. DSR 규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풀어줬죠.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지. 대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이제 더 낚이는 호구들 완전히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요, 누가 받쳐줘야 돼요? 자, 대기업 하나만 잘 돼가지고 이게 낙수 효과로 내려오느냐? 그 시기는 지났어요. IMF 이후. 왜? 보시면 알겠지만 IMF 전후 한 80년대만 보시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는 한 90% 정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90% 정도 받다가 IMF 직전까지만 해도 80%대는 나왔다. 지금이요? 40~50%대예요. 중소기업 월급이 대기업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죠. 낙수 효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심지어는 정부에서 낙수 효과 하지 말라고 뭐라 그래요? 임금 인상 자제해라. 그러면은 결국에 부동산은 누가 사야 돼요? 한 사람이 막 수백 수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계가 있다. 결국엔 누가 받쳐줘야 되냐? 실수요들이 받쳐줘야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요, 부채 늘려서 크게 한 방 터트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죠. 그러면요, 임금 인상 자제하면은 나중에 DSR 10년 뒤에 DSR을 해봤자 대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하던 그 코로나 그 시기만큼 대출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터지면은 그만큼 이제 빚 갚고 뭐 회생해서 이거저거 까준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을 누가 올려줘요 도대체? 그러면요, 반토막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안 떨어진다, 이딴 이야기나 앵무새처럼 하고 있으니 부동산은 계속 꺾이고 있죠. 뭐 체증식이나 뭐 이거 인제 나왔다고 하지만 체증식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래도 한도 50년만큼 안 나오죠. 웬만하면 미래소득에다 50년 박아버리는 게 최고죠. 그런데 그거 나온 지 좀 됐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이 더 심각하죠. 서울도 떨어지죠. 강남도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영끌족들 막 힘들어지고 있죠. 전세 말고 안정감 있는 주거 공간을 갖고 싶다는 남편 주장에 영끌했다. 쉽게 얘기해서 뻥치시네요. 왜? 안정감 있는 주거 공간 때문에 영끌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안정감 있는 주거 공간은 갖게 되겠죠? 이사는 안 가도 되니까. 근데 대출이자 엄청 많이 나오죠? 안정감 있는 소비가 안 됩니다. 의식 외에도 여러 가지 다 망치고서 오로지 부동산 하나에 올인하는 이유? 영끌까지 하는 이유? 뭐예요? 과연? 안정감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하는 건 영끌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더 불안하거든. 영끌하면 더 불안하지 안정감 생겨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금리 더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들지 무슨 안정감이 생겨요? 단지 내 집이니까 2년 뒤에 전세 빼란 소리는 안 나오겠네, 이 정도인데 지금 당장 불안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 그것도 금리 올라갈 게 눈에 뻔히 보였고. 안정감이요? 아니요, 더 올라갈 것 때문에 샀죠. 지금 와서야 안정감 때문에 샀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영끌한 사람들 보면은
피해자요? 아니요. 대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욕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조장한 이득을 챙기려고 한 보통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당하죠.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기를 친 놈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하고 건설사하고 뭐 투기꾼들 카페 이런 데를 엄청나게 까는 거지 사실 안정적인 주거 공간 때문에 영끌하진 않죠. 다만 그렇게 만든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그리고 죄는 그들이 지은 거죠. 아파트값 어떻게 형성되는가? 예전 같으면은 택도 없는 말이었는데 요즘에 이 말이 엄청 많이 돌죠. 내 아파트값은 내가 산 가격도 아니고 내가 부르는 호가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빚많은 XX의 이자 지불 능력에 달렸다. 이게 엄청나게 돌고 있는 이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자 지불 능력이 원금과 금리에 달려 있는데 원금은 이미 너무나도 비싸졌죠? 그 다음에 금리는요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금방 다시 금리 내린다? 개소리죠. 물가가 근 수십 년 만에 최고인데 물가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경기 침체니까 금리 내린대요. 경기 침체라도 금리 내리기 쉽지 않아요. 돈을 회수를 해야지.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 엄청 풀었다가 회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 오니까 돈 다시 풀었다가 지금 이 계피를 보고 있는데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한다고요? 그냥 금리 낮추길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몇몇 세력들이 그 희망사항을 북돋아 줌으로써 아 그래도 뭐 한 10년 20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해나 내년쯤에 금리 다시 낮출 거니까 다시 한번 뜰 거니까 지금 저평가 됐을 때 당장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차마 못 버티는데요.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허황된 자산 그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난다. 결론 뭘 보셔야 돼요? 미국 물가와 금리가 우리나라에 항상 영향을 미쳤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혹은 그 전에 뭐 닷컴 버블 때나 이때보다 높은 물가다.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폭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유동성 회수는 이미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 곧 다시 오른다. 금리 다시 내릴 거다. 이런 조장하는 거 넘어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과거보다 유동성이 더 들어왔죠.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집값 유동성이 들어왔다면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요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 유동성도 들어왔지만 전세 유동성도 엄청나게 흘러들어왔죠. 왜? 그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 붕괴되면 훨씬 더 심각하다. 반토막이요? 1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DSR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소득에 비해서 집값만 올라간다고 해서 과도하게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기는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래요. 그리고 임금 억제하고 있어요. 물가 못 올라가게. 그런데 어떻게 지금보다 더 오를 수가 있죠? 10년 뒤요? 20년 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도 지금 집 사라고요? 절대 사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